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5번째. 고추의 매운맛에는 진화론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캡사이신이 곰팡이를 죽여 곰팡이들의 공격을 막기 때문에 식물에 유익하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포유동물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점이다. 캡사이신은 포유동물의 입과 목에 있는 통증 소용체와 만나 이 음식은 위험하니 먹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뇌에 보낸다. 통증 수용체가 없는 새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새는 고추씨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포유동물보다 씨앗을 더 잘 퍼뜨릴 수 있다. 새가 배설한 씨앗은 포유동물이 배설한 씨앗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분명 두 가지 측면 모두 식물에 도움이 된다. 캡사이신을 가지도록 진화한 이유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할 수도 있겠다. 고추의 강력한 방어 기체를 인간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운맛의 화끈거리는 느낌 때문에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통증을 누그러뜨리려는 신체 반응이다. 운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실제로 달리지 않아도 고추를 먹으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다. 두 경험 모두 중독적인 측면이 있다. 콜럼버스는 유럽에 고추를 가져왔고 고추는 유럽의 향신료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켰다. 포르투갈 선원들은 고추를 무역품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포르투갈이 1510년에 차지한 고아를 통해 인도에 도착했다. 인도 요리에 꼭 필요한 것이 인도에 소개된 지 5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훨씬 더 오랜 전통을 지닌 혼합 향신료 마살라 음식과 아주 잘 어울린다. 마살라는 하나의 강력한 맛이 아닌 향신료의 다양한 풍미를 만들어낸다. 고추는 포르투갈의 또 다른 정염지였던 마카오를 통해 중국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퍼졌다. 고추는 몇몇 전통 요리에서 필수 재료이고 다른 많은 요리에서도 일반적인 재료다. 이탈리아의 아라비아타 소스, 푸타네스카 소스와 운두야 소시지, 스페인의 파타타스 브라바스와 소리스 소시지에 고추가 들어간다. 많은 헝가리 음식에는 순한 맛인 파프리카가 들어간다. 자메이카의 저크치킨, 많은 수찬 요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많은 요리에는 고추가 꼭 필요하다. 물론 멕시코와 인도 요리에서도 고추를 흔하게 사용한다. 북아프리카의 하리사 파이스트와 더 남쪽의 수많은 아프리카 요리에도 고추가 들어간다. 고추는 멕시코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에 실려 이동해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추 속에 속한 고추 중에서 5종이 요리에 널리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3가지 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품종과 매운 정도가 다양하다. 캡시쿰 안누움 종에는 전혀 맵지 않은 피망과 함께 매운 고추인 카엔과 할라피뇨가 있고, 캡시쿰 플루테이션스 종에는 타바스코와 피리피리가 있다. 캡시쿰 키넨세 종에는 나가, 하바네츠, 스카치보니 등 아주 매운 품종이 대부분이다. 최소 400가지 품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912년에 미국 약사 월버 스코빌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코빌 관능 검사를 개발했다. 이제 고추의 매운 정도는 스코빌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의 고추의 객관적인 등급을 매길 수 있어서
고추를 넣고 요리할 때 어느 정도 매울지 예상할 수 있다. 예상치 않은 고추 맛에 놀라는 러시안 룰렛 같은 요소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고추로 만드는 페페 스프레이는 스코빌 지수가 최대 300만에 이른다. 페퍼 스프레이는 치안 유지 폭동 진압,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데 이 스프레이를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많다. 미국 경찰이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향해 사용의 악명이 높아졌다. 2020년에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해산하기 위해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라파에트 광장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사진 촬영을 위해 성경책을 들고 포즈를 취할 때 몰려든 시대를 해산하기 위해 또다시 사용했다. 페페 스프레이는 원래 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다. 곰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스프레이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 고추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서로 더 매운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고추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뛰어넘으며 먹는 음식이다. 고추에는 악마의 혀, 용의 숨결, 사탄의 현란한 이름을 붙이는 전통이 있다.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페페 X와 캐롤라이나 리퍼, 트리니다드 모르가 스콜피온의 가장 매운 고추 세 가지로 꼽힌다. 헬 언리시드의 관 모양의 상자가 든 칠리 히쉬 헬 핫 핸드 등 정말 매운 소스도 있다. 칠리 소스도 있다. 음식을 즐기다기보다 번지 점프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되는 소스다.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은 거의 없지만 무시무시한 짜릿함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찾는다. 고추는 통증 완화에도 사용한다는 사실은 꽤 멋진 역설이다. 캡사이신이 함유된 크림은 관절염과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람과 코끼리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고추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코끼리는 고추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묶인 끈을 울타리에 메어두면 코끼리는 효과적으로 내쫓을 수 있다. 농작물 주위에 고추 덤불로 완충 구역을 만들면 코끼리가 다가오지 못한다. 페인트볼 종에 고추즙을 넣어서 코끼리를 쏠 수도 있다. 나는 잠비아에 본부가 있는 비정부 기구인 콘서베이션 사우스 루앙과의 이사다. 이 단체는 다른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농부들이 고추를 재배해 돈을 벌도록 돕는다. 이번 장은 찰리 소스를 만드는 요리법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적당한 크기의 토마토 8개와 고추 6개를 믹서에 넣는다. 스코빌 지수로 취향에 맞는 고추를 고르되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마늘 몇 쪽, 소금꿀이나 설탕을 더 넣은 후 믹서를 돌린다.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 곧 끓인 다음 갈아놓은 소스를 넣는다. 10분 정도 끓인 후 식힌다.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보관한다. 음식 맛을 돋구고 코끼리도 쫓아낼 수 있는 칠리 소스가 완성되었다. 41번째 송로버섯, 땅에서 자라는 최고급 미식. 송로버섯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아예 없는 게 낫다.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가 영화 007 여왕 폐하 대작전에서 소화 불량에 시달리느라고 몸이 불편한 제임스 본드는 프랑스인이 먹는 일을 종교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 곰곰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이러한 종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맛의 생리학이 저자인 19세기 변호사 장 앙텔름 브리아 샤바랭은 송로버섯은 미식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했다.
본드는 소화제를 짚는다. 송로버섯은 덩이 버섯 속의 버섯이다. 그램당 장자가 아니라면 파운드 단위로 사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다. 1999년에 송로버섯 하나가 33만 달러에 팔렸다는 기록이 있다. 보석이 아닌 버섯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다. 가격이 전부는 아니다. 송로버섯 50g을 55파운드 대략 10만원 정도에 사면 4인용 전체 요리나 상당히 호사스러운 2인용 메인 요리에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함부로 다룰 만한 재료는 아니다.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담작 균류를 주로 눈에 보이는 부분, 즉 우리가 보통 버섯이라고 부르는 자실체로 인식한다. 그러나 담장균류의 본질은 땅속이나 나무 줄기 같은 유기물질 안에 있는 길게 이어진 가느다란 실 같은 세포, 즉 균사에 있다. 송로버섯은 덩이버섯 속의 담자균류의 자실체다. 송로버섯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식용 담자균류와는 다르게 자실체도 완전히 땅속에 있다. 우리는 보통 보자를 종종 자욱할 정도로 장뜻 공기 중에서 내보내는 담자균류를 떠올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기를 내뿜는 큰 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섯도 있다. 그러니 자실체가 땅속에 있는 송로버섯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송로버섯은 동물을 이용해 포자를 퍼뜨린다. 동물은 땅속에 송로버섯을 캐서 먹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아직 살아있는 포자와 함께 배설한다. 돼지, 특히 암돼지는 땅속에 송로버섯을 잘 찾아내기로 유명하다. 송로버섯이 들어있는 안드로스테론 성분이 멧돼지의 치매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멧돼지라고 부르는 야생 돼지가 송로버섯의 원래 겨냥한 종이다. 모든 가축 돼지의 조상은 야생 돼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드로스테론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실험에서 남성과 여성 실험 대상자에게 일반적인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안드로스테론 냄새를 맡은 집단이 맞지 않은 집단보다 일관되게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돼지는 송로버섯을 찾아내면 파내서 먹는다. 인간에게는 돼지가 참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돼지가 땅을 파헤치면 땅속의 균사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송로버섯이 자라는 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돼지 대신 개를 훈련시켜 송로버섯을 잡게 한다. 개는 땅을 파헤치지 않고 버섯을 먹지 않도록 보상을 주면서 훈련시킬 수 있다. 송로버섯은 언제나 정력을 돋구는 효과와 관련이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자식이 없는 농부가 송로버섯을 먹는 돼지를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돼지가 죽지 않고 오래 살자 그 농부도 송로버섯을 먹어보았다. 그 후 그는 죽기 전까지 1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송로버섯을 귀하게 여겼다. 폴리니우스는 뿌리도 없이 돋아난다고 송로버섯을 기적의 식물로 여겼다. 플루타르쿠스와 유벨랄리스 모두 전동 번개와 관련지어 송로버섯을 찬미했다. 그 후 송로버섯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인기가 떨어졌다. 교회에서는 마녀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교회의 힘이 약해지자 송로버섯이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메디치가 출시 프랑스 왕비 카트린과 루크레치아 포르자는 연회에서 손님들에게 송로버섯을 대접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송로버섯을 아주 귀하게 여겨 재배하려고 했지만 운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 송로버섯을 재배하기란 매우 어렵다. 느리게 자라는 데다 균사체가
잡나무, 너두밤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서나무, 포플러나무 같은 나무들의 뿌리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 생산적인 체계를 갖추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브리아 사바랭은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그 씨앗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헛되었고 씨앗을 심어도 수확한 적은 없었다. 송로버섯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희귀함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가격이 더 쌌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송로버섯은 결국 상업적으로 대량 재배되었고 19세기에 큰 인기를 끌었다. 송로버섯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1831년에야 처음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 분명 린네는 송로버섯을 즐겨 먹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20세기에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유럽이 점점 더 산업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숲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송로버섯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송로버섯의 가격과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오늘날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송로버섯을 상업적으로 재배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량 생산은 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퍼질 우려는 없다. 송로버섯은 여전히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다. 브리아 샤베랭은 송로버섯이 확실한 죄음제는 아니지만 때로는 여성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남성을 더 호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감각적이고 음란하고 무엇보다 비싼 송로버섯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급 미식의 전형이다. 송로버섯의 풍미가 요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파스타나 밥, 달걀, 감자 같은 가장 단순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다. 하지만 버섯 이상의 풍부한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닭고기, 질면조, 오리, 불닭 껍질 아래에 송로버섯 조각을 넣어보자.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송로버섯을 깎아내는 도구를 마련하면 가장 좋다. 나는 여행 중에 동료들과 식사할 때 송로버섯 요리를 즐긴다. 조금 칙칙하게 남자들만 모여 각자 공평한 비용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고 느끼는 자리다. 송로버섯 파스타는 드물게도 고기보다 비싼 채식주의 메뉴다. 프로틴이 버섯보다는 풍미가 덜하지만 아주 맛있다. 그러나 땅 위에 사는 다른 버섯들보다 송로버섯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비싼 가격이다. 42번째, 마룰라 나무, 카누를 타고 떠난 인류의 모험. 젊은 친구여, 나를 믿어. 그저 배를 타고 노는 일의 절반만큼이라도 가치 있는 일은 없어. 전혀 없어. 카네스 클레엄의 동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 최초의 인류는 2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대초원을 걸어 다녔다. 10만여 년 전이 되어서야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다. 집단 이동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로 그로 인해 세계가 번화하기 시작했다. 떠난 사람 중 다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사람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배가 있다. 배를 타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만 강을 건너거나 해안을 따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하다.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 나뭇가지를 삿대 삼아 저어보자. 물이 충분히 깊어지면 나뭇가지로 물을 밀어낼 수 있다. 배가 된다. 그 뒤에 등장한 모든 배는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배는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폐색 간으로 1만 년 전의 배다. 하지만 인류는 그보다 수천 년 전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다. 나무로 만든 물건은 잘 보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람들이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석기시대라고 부르지만 내구성이 부족한 재료로 만든 도구는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역사로 남지 않는다. 배의 흔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만여 년 전에 유물 폴로네스
인도네시아의 순수다 12의 섬에서 9만여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되었다. 사실 선사 시대에도 분명 배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통나무로 배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변형시키는 일은 그리 대단한 도약이 아니다. 도구가 마련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쓰러진 나무의 나뭇가지를 잘라내 물 위에서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든다. 단순한 나뭇가지보다 더 잘 저을 수 있는 노를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나무 줄기의 속을 파내고 배를 만든다. 도구로 돌이나 뼈만 사용해 속을 파내야 하므로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작업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한 길을 택할 수는 있다. 배를 만들게 알맞은 나무를 고르는 것이다. 도구만 있다면 더 이상 우연히 쓰러진 나무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배를 만들기 가장 좋은 나무, 즉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나무를 선택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모페인 같은 단단한 나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모페인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지만 너무 단단해서 작업하기가 어렵고 물에 잘 뜨지 않는다. 바오바브 같은 다른 나무들은 가볍고 굼결처럼 잘 뜨지만 너무 무르고 섬유질이 많아 내구성이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속을 파내 배를 만들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배를 만들기 가장 좋은 나무 3가지는 마룰라 나무, 키겔리아 나무, 야생 망고 나무다. 나는 그중 마룰라 나무로 배를 만드는 원리를 보여주려고 한다. 발효하고 있는 마룰라 열매를 코끼리가 먹고 취한 때가 많다는 오래된 숲에 전설이 있어서 고르기도 했다. 마룰라 나무는 낙엽수다. 건기에는 잎이 떨어뜨리고 휴면에 들어간다. 그러면 배를 만드는 초기 작업이 더 쉬워진다.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나무 줄기를 유체역학적 곡선으로 적절히 파내야 한다. 눈이 예리하고 손에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오늘날에도 종종 손수 만든 도구로 이 복잡한 작업을 한다. 현대의 아프리카인은 가장 오래된 인류만큼이나 즉흥적인 작업에 능숙하다. 그들은 종종 고철이나 다른 쓸만한 물건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도구는 칼날이 손잡이와 직각을 이루는 연장인 자귀이다. 속을 파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완벽하게 만든 가누는 전체적으로 두께가 균일한데 이 점이 배의 균형과 성능에서 정말 중요하다. 밀랍을 바르면 방수에 도움이 된다. 불을 활용해 수액을 수자와 같은 물질로 굳혀서 배를 한 번 더 방수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배가 더 튼튼해지고 바닷물이 더 잘 견디게 된다. 바닷물에 더 잘 견디게 된다. 카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건조시키면 나무가 뒤틀리거나 갈라질 수 있다. 카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에 적시었다가 물이 새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편이 좋다. 괜찮은 카누를 혼자 만들려면 6주 정도가 걸린다. 기본적으로 카누는 하나의 나무, 양식화된 나무다. 카누 같은 배를 활용하면 새로운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 더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교역할 수도 있었다. 사교 활동이나 다른 종족과의 결혼, 전쟁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 카누 덕분에 다양한 인간 공동체가 서로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카누 덕분에 우리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한 지역에서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었다. 배가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갈대와 나무 껍질 등 다른 재료도 배를 만드는 데 쓰였다. 배에 돛을 달자 항해 거리가 부쩍 늘어났고 노바지를 달자 안정성이 높아져 특히 바다에서 도움이 되었다. 전쟁용 가누는 길이가 최대 40m에 달했다. 1506년 모라비아의 인쇄공 발렌틴 페르난데스는 24m 길이의 카누로 마을 전체가 이동했다고 기록했다. 사람들이 물을 건너 이동할 때 배 위에서 2-3개의 요리용 불을 피웠다고 한다. 배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연결될 수 있었다. 배가 있어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카브리해의 섬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카누는 특히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과 관련이 있다. 카약과 구별하려고 카누를 캐나다 카누라고 부르기도 한다. 카약은 이누이트인이 발명했다. 나무나 고려뼈로 만든 틀 위에 동물 가죽을 씌워 만든 배다. 마룰라 나무는 열매도 귀하게 여겨진다. 알맹이 안에는 먹기 좋은 씨앗들이 들어있다. 보통 2개의 돌을 망치와 모루처럼 사용해 씨앗을 빼낸다. 코끼리가 먹고 배설하면 씨앗을 얻기가 더 쉽기 때문에 코끼리 똥을 찾아내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코끼리 똥은 그다지 역겹지 않다. 코끼리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초식 동물이어서 먹은 음식을 거의 소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눌라 열매는 크림과 설탕이 들어간 리큐어, 알코올의 설탕과 식물성 향료 따위를 섞어 만든 술인 아미룰라를 만들 때 사용한다. 그렇다고 발효된 마룰라 열매를 먹은 코끼리가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 코끼리는 너무 큰 데 비해 먹을 수 있는 열매의 양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나는 아프리카 대초원을 걷고 나무 속을 파낸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넜다. 한때 우리 인류가 일상적으로 했던 모험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유리 섬유로 카누를 만들고 취미생활에 활용한다. 나도 그런 배를 하나 가지고 있다. 21세기에도 카누는 여전히 우리에게 원시적인 즐거움을 준다. 43. 벚나무.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한. 벚꽃이 피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스럽네. 고바야시 이사이 하이쿠가. 아름다움은 우리를 이끈다. 아름다움은 음식, 집, 자식만큼이나 중요하고 어쩌면 그 모든 것과 될 수 없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아름다움 덕분에 삶을 견딜 수 있다. 아름다움 덕분에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책은 우리가 삶을 더 잘 즐기는 방법, 그리고 삶을 더 잘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영국의 시인 세무얼 존슨이 말했다. 아름다움 역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다. 우리에게는 물질적 가치를 얻기보다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해 기르는 식물이 많다. 마눌라 나무는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와 운송수단을 준다. 벚나무는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와 붉은색의 좋은 목재를 준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벚나무 품종들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벚나무의 아름다움만으로도 만족한다. 아름다움 말고는 더 줄 것이 없는 벚나무를 기르고 소중히 여기고 숭배한다. 여러 야생 벚나무, 북아메리카와 유럽, 소아시아에서 자생하는 몇몇 종은 단단한 알맹이와 함께 부드럽고 맛있는 열매, 정확한 명칭으로는 핵과 단단한 핵으로 쌓인 씨 같은 열매로 살고 복숭아 앵두 따위가 있다. 핵과를 맺는다. 그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꿀벌이 잎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곧장 꿀과 꽃가루를 찾아 나갈 수 있다. 이 전략은 꽃이 피어 있을 때만 잠시 효과가 있다. 나무가 광합성을 할 기회를 너무 많이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꽃들은 삼방꽃 차례로 핀다. 안쪽부터 바깥쪽 꽃줄기가 점점 더 길어진다는 말이다. 다른 꽃 뒤에 숨은 꽃이 하나도 없어서 꽃가루 매개자가 공평하게 모든 꽃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벚꽃을 특별히 아름답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젤리, 버찌를 먹기 위해 재배하는 대부분의 벚나무는 프루누스 아비움종에 속하는 품종이다. 이 종은 아마도
트리키에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으리라 추정된다. 벚나무는 너무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의 겨울에 가장 잘 자라는 식물이다.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우려면 약간의 찬 기운이 필요하다.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아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을 때 잘 자란다. 아르메니아 한 지역의 시장이 아라라트 브랜디와 함께 내놓은 흰색 품종의 체리가 내가 먹어본 최고의 체리였다. 체리는 먹을 때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풍미 때문에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폴리니우스는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학문을 장려했던 루쿨루스가 기원전 74년에 로마로 가져왔다고 기록하며 벚나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체리 농부에게 해마다 가장 처음으로 감사 선물을 안겨주는 과일 중 하나다. 체리는 북쪽을 향하는 위치와 추운 조건을 좋아한다. 체리는